네, 감사합니다. 김권정 학예사님의 통제와 관리에서 지금 현재는 성인의 상징이고 또 대한민국 상징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범 디자인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범입니다. 예, 그 주민등록증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뭐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뭐 디자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로 할 수는 없죠. 디자인은 이제 아마 앞으로 뭐 공모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전문가들의 그런 이제 심사를 통해서 아마 선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새로 이제 하는 마당에 뭐 좀 참고가 될 만한, 또 공공 디자인의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볼 건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까 맨 처음에 김수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 디자인의 분류에 의하면 이제 공공 디자인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디자인은 크게 보통 이제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시설 디자인, 공공정보 디자인, 공공용품 디자인 뭐 이렇게 보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의 분류입니다. 이런 이제 공공 디자인 영역 분류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이제 공공정보 디자인에 속하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공공시각정보 디자인. 공공시각정보 디자인은 또 그 하위 범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많죠. 뭐 최상위에는 국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기구 상징물들, 뭐 국가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상징물들, 국가가 인정하는 것들, 뭐 화폐, 우표 이런 것들, 주민등록증은 아마 여기에 속하겠죠. 그 외에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국가 정보 시스템들도 속할 것이고, 뭐 정보 간행물, 홍보물, 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각종 상징물들, 교통 안내 시스템, 관광정보 시스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뭐 이 중에 일부로서, 그러나 그 위상은 물론 너무나 크겠죠. 아마 주민등록증을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기를 바꾸는 것 다음으로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이제 공공정보 디자인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공공정보 디자인의 주요한 사례들만 몇 가지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일 먼저 이제 2004년도에 그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바뀐 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정보 디자인의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냥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동안 그냥 정부의 일이었죠.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바꾸면 바꾸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의 이해관계랑 관계된 건 없었고, 뭐 별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우리 동네 뭐 가로등이나 휴지통을 바꾸는 거라면 몰라도 별로 그동안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 디자인,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정보 디자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 나랑 관계 있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게 된 계기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바꾼 거였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뭐 모든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개인 사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정보이지만, 그거를 부착하고 다니는 자동차는 내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공공 디자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 일반 국민들이 공공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사례로서 되게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모를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정된 거는 그 한양대학교의 당시에 윤종영 교수 팀이 한 안이 선정됐습니다. 요 전까지 우리나라 그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은 이행이었죠. 글이 2층으로 돼 있어, 위에 하랑 밑에랑.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유럽형으로 한 행으로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변경을 한 그런 거였고, 당시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좀 서구적이다, 뭐 세련되다, 현대적이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사례가 있고 이후에 이제 또 여러 차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 상징 디자인, 그죠? 요 2017년이죠. 그 이전까지 보시다시피 그 이전까지는 요게 우리나라 기존의 정보. 여기서 정부는 물론 행정부만을 가리킵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이전에 예전에 이제 여기 세종로에 정보종합청사 앞에 가면 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쇠문에 이런 거 붙어 있었죠. 이전까지 정보 상징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다가 2017년에 이제 요렇게 다 통일해서 바꿨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가 들어갔고요. 이 역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보 상징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정부인 거죠. 일반 국민들이 직접 뭐 아까 자동차 번호판처럼 내가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정보 상징 디자인 했을 때 어떤 여론은 좀 엇갈렸어요. 호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 디자인은 당연히 공공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고 당연히 여기에는 좋고 나쁜 거 호가 갈리는 거는 뭐 다 나타나는데 이 정보 상징 디자인 경우가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이 우리나라 공공 디자인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 상징 디자인은 우리나라 공공 디자인 역사상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호감과 비호감이 상당히 맞섰던 케이스에 또 그런 어떤 우리 공공 디자인 역사에 또 그런 하나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찬성하는 쪽은 뭐 정부 그동안 정부 중앙부처 및 각급 그 부처 기관들의 심볼이 다 달랐다는 것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면에서 좋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일단 통일시켰다는 면에서 좋다라는 게 있고 또 반대 여론은 획일화됐다. 뭐 문화부, 국토교통부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은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도서관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렇게 여기 요거만 글자만 바뀌어요. 요거 다 똑같고 국립중앙박물관이야. 그래서 아마 적용 대상이 이 당시에 아마 한 800여 군데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앙부처랑 관련된 좀 그런 몇몇 핵심적인 기관은 저렇게 할 필요가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정부 관련 그 기관들 모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나친 획일화가 아닌가 그런 비판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 상징 디자인은 여론으로 보자면 찬반이 한 반반 정도였던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공 디자인 역사에서 좀 기억해놔야 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여론 또 회피해야 될 리스크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참조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 이제 사례를 드는 이유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를 회피해야 된다. 이런 공공 디자인은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고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어떻게 조심해야 할 건가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건 디자인은 뭐 직접 담당하신 김수영 선생님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셔서 요거 이제 21년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기 좀 국방색이라고 하죠. 좀 칙칙한 디자인이 이렇게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 여권 디자인은 당연히 이것도 이제 여권은 개인이 소지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거는 반응이 아주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신분증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여권을 보면 여기서 가장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쓰여 있고 뭐 이렇게 인정 표시가 있고 지금 여권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비주얼 요소라고 하면 요거죠, 요거. 이게 뭡니까, 선생님?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국가상. 지금 여기 여권에 있는 요 아이콘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고 무궁화가 있고 리본이 감싸고 있고 밑에 대한민국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나라 문장이죠. 국장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엠블렘입니다. 뭐 여권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내셔널 엠블렘이거든요. 요거 196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민철홍 교수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근데 전 왜 우리나라에 이게 국가 문장이 인기가 없나 모르겠어요. 국가 문장은 그 위상상 국기다음입니다. 국기다음. 국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물이고요. 그 다음은 내셔널 엠블렘이거든요. 다른 외국에 어디를 가봐도 내셔널 엠블렘이 맨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그 국기 다음으로 내셔널 엠블렘을 설정하고 있는데 내셔널 엠블렘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여권 말고 다른 데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의 외국들을 가보면요. 국기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국기를 이렇게 내걸고 있는 나라 많지 않고요. 외국에 가보면 대부분 그 공공기관에는 국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 문장, 내셔널 엠블렘. 그래서 딱 그거 보면 뭐 여기가 뭐 동사무소인지 뭐 중앙부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게 붙어 있으면 이 나라의 공공기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을 가보면 국기계양대가 있고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기가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새마을기. 그다음에 그 관련 국가기관 깃발이거나 뭐 지자체 깃발이 있죠. 그 3종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공공기관의 표시인데 사실 좀 혼란스러워요. 외국은 딱 하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프랑스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가서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 뭐 그 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프랑스의 국가 문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국가 문장은 이렇게 이제 그 프랑스 국기를 배경으로 한 가운데에 그 마리안이라는 여인 얼굴이 있습니다. 마리안이라는 그 여성이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이에요. 공화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파리 올림픽 엠블렘도 보면 그 오륜 마크가 있고 오륜 마크 위에 또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요. 그 원을 자세히 보시면 원 안에 이렇게 단발머리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마리안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프랑스를 가면 마리안이라는 여인상이 내가 공화국이다 라고 딱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소위 프랑스 혁명 이념 자유, 평등, 박애가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프랑스 처음 가서 가는 공공기관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런 글자가 박혀 있어서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프랑스 같이 자유로운 나라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구호가 박혀 있지? 그런 게 왜 딱딱 붙어 있을까 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프랑스는 어디든지 공공 영역을 가면 여기는 공화국이고 우리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를 그 이념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공공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뭐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는 공화국의 장소이고 당신은 공화국의 시민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국가 문장에 그게 압축되어 있어요. 국가 문장에. 그러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그 개막식도 완전 프랑스 혁명 가지고 완전히 재해석한 거죠. 그냥 프랑스 최고의 문화 상품, 역사 상품은 그냥 혁명입니다. 우리는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뭐 좀 뭐하게 말하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국가 상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태극기는 다 알지만 국가 문장을 아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 국가 문장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여권 말고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국가 문장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어쩌면 국기보다 국가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문장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딱 그냥 아이콘으로 보여야 돼요. 아이콘. 근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뭐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여권 디자인은 뭐 또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 공공정보 디자인에 제가 앞서 그 세 가지가 아마 중요한 우리 공공 디자인 역사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도 과거의 사례에 대한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기 그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에 대한 반응들은 이랬다. 자동차 번호판 시민의 관심이 촉발됐고 정보 상징은 좀 팽팽하게 엇갈렸다. 여권은 이제 뭐 국제화 시대에 이제는 해외 여행이 너무나 자유롭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여권 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좀 더 세련된 우리도 멋있는 스위스 여권 같은 그런 거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반영된 걸로 뭐 이거는 잘 기결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으로서의 정보 디자인의 주요 사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볼 건가를 말씀 좀 드리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거는 하나의 미디어죠, 그죠? 매체입니다, 매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매체라는 관점에서 한번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유명한 이제 그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이 한 유명한 분류가 있죠. 맥루한이 미디어를 한 미디어가 있고 쿨 미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가 있는데 뭐 유명한 분류입니다. 한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맥루한에 따르면 그 정보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압축적이고 많기 때문에 그 관람자가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핫 미디어라고 부르고요. 뭐 이 영화, 사진, 책 뭐 이런 것들을 핫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핫 미디어와 달리 이제 쿨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 쿨 미디어는 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쿨하다 이런 게 유행어지만 사실 그 쿨하다는 말 유행시킨 게 바로 마셜 맥루한의 쿨 미디어예요. 그래서 무슨 미디어에 뭐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나 하는데 맥루한은 쿨 미디어라는 게 있다. 쿨 미디어는 뭐냐 그러면 정보가 그렇게 압축적이지가 않아서 수용자가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뭐 만화, 뭐 전화, 뭐 전화도 맥루한에 의하면 미디어의 일종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쿨 미디어라고 하고 좀 인터랙티브하고 수용자의 자유로운 해석.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분류가 있는데, 뭐 이런 미디어의 분류에 따르자면 주민등록증은 너무나도 당연히 한 미디어에 속하겠죠.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죠.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 요 세 개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발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든 뭐가 됐든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수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 이 3자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공공 디자인도 생각해 보자. 공공 디자인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물론 당연히 대부분은 이제 공공 주체가 공공기관이 이제 발신자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 상징일 겁니다. 그죠? 정보 상징은 정보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우리 앞으로 우리 행정부는 이것을 우리의 상징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발신한 것이고, 여기에 수신자 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군, 바뀌었네, 뭐 괜찮네, 뭐 별론데 뭐 그런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수신자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공 디자인에도 이런 경우 말고도 개인 발신자, 말하자면 자동차 번호판, 여권, 주민등록증은 개인 발신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을 만든 거는 국가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걸 소유하고 또 자신의 어떤 캐릭터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사용자는 개인이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은 발신자가 개인이에요. 개인. 거기에 이제 어떤 자신의 신상 정보가 메시지로 담겨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 수신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아까 이제 김근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쭉 주민등록증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요소가 바로 그런 이제 신분증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 같은 거 옛날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신분 증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이지만 오늘날 각종 신분증,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될 일은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이제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일상적인, 약간 좀 귀찮을 정도로 매번 비번을 눌러야 하고 아이디를 눌러야지 각종 미디어에 접촉하는 오늘날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등록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주민등록증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억압적인 요소들은 거의 이제는 완전 해소됐다? 뭐 그건 아주 이제 별거 아닌 정도의 그런 문제로 되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하나 비교해 볼 만한 거는 이제 CCTV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신분증 제도는 아까 김건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통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면에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인 보장하는 양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측면, 이 두 개는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거는 저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역사적인 조건, 그 정치적,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굉장히 억압적인 정치와 국가 통제 시스템 속에서는 자기 권리의 확보보다는 통제 관리의 측면이 훨씬 더 다가올 것이고요. 주민등록증만 해도, 저만 해도 이제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옛날 권위주의 정치 시절에는 길거리에서 경찰이 수시로 검문 검색했습니다.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때 일반 국민들, 시민들,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은 국가 관리, 감시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나의 권리의 정서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땐 주민등록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인 것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주민등록증을 그런 억압과 감시의 정서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국가 관리, 억압, 감시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리스크 요소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의해서 훨씬 더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CCTV도 바로 그렇죠. CCTV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꼽혔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CCTV가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갖다가 막는 그런 순기능,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다는 게 아마 일반화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CCTV에 대한 거부 반응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약간 고마워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 말씀은 이제 미디어의 의미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런 뭐 핫미디어냐 쿨미디어냐는 측면,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등록증도 하나의 미디어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아까 김건희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변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변해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디자인한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마 갈수록 점점 더 지금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웃 나라인 중국이 디지털 감시 사회로 상당히 이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디지털 해방의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신분증 디자인이지만 그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일정한 조건, 환경, 맥락 속에서 미디어의 의미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등록증이 어떤 미디어로서 역할을 해왔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미디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